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북한 측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조금 전에 질문제가 하는 거 보셨다시피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은행에서 15년 넘게 몸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경제통이죠. 또 그냥 이거는 경제통일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제 터득한 분이고 이후에 이제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 일도 했는데요.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과 함께 남북 현안과 경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경제 관련 얘기를 많이 좀 질문 드려야겠는데 먼저 현안이 돼 있는 추석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안보 상황 때문에 공방이 계속 오갈 거고 아마 국민들도 거기에 가는 질의가 계속 오갈 건데요. 지난번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조 의원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유엔에 해부할 문제고 국제 지금 이 사법재판소에다 권고적 의견을 물어보자라고까지 제기했습니다. 보니까 어제 오늘 그 유족 측 그 형도 국제해사기구에 조금 뭔가 조사를 맡겨보자 이런 얘기가 하던데 어떤 배경에서 그런 거 나온 겁니까? 예, 제가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직접 주재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각자의 국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직접 경험했는데요. 예. 지금 남과 북의 주장이 서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얘기가 깨끗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부의 주장이 특정 방향으로 가더라도 북한이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지 않으면 또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일방적 주장과 정쟁으로 함몰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 간의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접근과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얻을 수 있고 설명을 넘어서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확한 경위 그리고 책임 있는 당국의 사과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피해 보상 배상 이런 문제들이 세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질 때 얘기가 이제 끝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황 파악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사과라고 하지만 이게 적정한 수준의 사과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고 그러면 이거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우리 국민을 이렇게 피살한 거에 대한 보상 배상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케이크를 한 100가지 방법으로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정부도 이럴 경우에는 보다 많은 정보가 적은 정보보다 좋습니다. 비록 민감한 정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이런 정도의 정보를 소화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정보위에서 비보도 전제를 했다는데 너무 밖으로 노출된 거 아니냐라고 여당 대변인은 약간 아쉬워했던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정도 살다 보면 하늘 아래 거짓말, 그다음에 비밀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언젠간 좀 밝혀질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도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원하는 게 뭔가 정보 공개까지는 이해. 그러면 어떤 수준의 남북 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가? 정말 극단의 조치를 원하는가 아니면 남북 관계를 냉극화시키를 원하는가? 이 요구하는 거를 얘기해놓고 협상에 들어가야지. 지금 계속 그 기름 붓고 발화만 시키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발화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니고 예. 불이 난 거를 끄는 게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쪽 모두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걸 풀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에 우리 한번 의지해보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족주의적 남북관계론이 아니라 국제주의적 남북관계론을 한번 전환하는 계기를 삼아보자라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게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후속 조처로서 지금 남북 공동조사 북쪽은 호응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하고 통신성 재가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 쪽이라든가 정치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몇몇 의원님들께서 당신의 SNS를 통해서 이제 유엔에 제기하든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보자라는 거죠.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는 양측이 동의를 해야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남북이 동의가 안 돼서 독도 문제는 또 일본이 네. 우리를 자꾸 가려고 하고 있고. 근데 무슨 옵션이 있냐면 권고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유엔이 이제 이런 사건이 만약에 일어났으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냐, 너의 권고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호응하지 않더라도 호응하지 들을 수 있는 않더라도 거죠. 유엔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로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야는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과 긴급 현안 질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불발되면서 무산이 됐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불발시키고 두 쪽 다 불발시키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걸 살리고 싶고 규탄안을 마련해야겠다고 하면 한두 문장 갖고 덮어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탄안이 정치적이고 상징적 의미밖에 없고 구속력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말 규탄한다라는 메시지는 매우 필요했는데 저는 이거를 정쟁으로 이용하려고 예. 또는 부담이 되어서 이걸 놓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서 규탄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탄안의 워딩, 규탄안의 단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규탄안 자체의 무게가 80%고요. 90%고 내용은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규탄 주로 대상이 어디 국제사회를 향해서 지금 호소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규탄의 일차적인 대상은 당연히 북한이어야 된다고 북한인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효과로 봤을 때. 효과를 봤을 때는 저는 국제사회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단결되어서 더 이상 남북 관계를 이렇게 끌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리 남북 관계를 풀어내고 싶어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국제적인 행위를 할 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단호한 메시지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었는데요. 뭐 이거 실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유엔 연설도 있었지만은 외교안보 라인들 줄줄이 미국 방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필요하다는 주장을 오히려 여당을 하고 있고 또 비판 쪽에서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때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종전선언 2018년에 한참 남북관계가 아주 이제 잘 풀려갈 때 종전선언이 어떤 것이 종전선언이냐 논란이 당시 있었거든요. 유엔사 지위 같은 거 상관없느냐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종전선언도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지금 정부의 종전선언은 현상 타파를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전선언의 법적인 의미, 왜냐하면 우리가 사인 당사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다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냉전 그리고 위험의 수준을 낮추겠다라는 정치적 의도였고 법적인 절차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들고 나온 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북한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듯하고 미국도 11월 대선까지는 별 변화를 현상 유지를 지금 원하는 듯하고 일본도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고 어쩌면 한반도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측의 대부분은 지금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극복해서 현상 타파를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일까? 지금부터 남은 이 정부의 시간을 현상 타파를 위해서 집중해야 될까라는 데는 저는 약간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 틀에서 그렇고요. 당장은 이번에 지금 이제 피격 지금 이제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진 국면, 단기적인 국면에 맞췄을 때 이것이 오히려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종전선언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종전선언 해봤자 이런 사고 또 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이라는 것이 힘을 얻기 위해선 선언을 둘러싸고 있는 외생 변수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네. 불이 났는데 여기는 불 나지 맙시다라고 선언해봤자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갖고 있는 가치, 의미를 너무 희석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제 관련 하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현재 산자위 소속이기도 네. 한데요. 지난 22일에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의원께서 기권을 행사를 네. 하셨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이나 또 보편이냐 논란이 있어 왔는데 선별 지급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4차 추경이란 게 59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61년 이후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이 4차 추경을 바라보고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이거 하려고 4차 추경했을까? 겨우 이 정도 하려고 59년 만에 4차 추경을 했을까? 두 가지에서 아쉽습니다. 첫 번째는 규모에 있어서 지금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물의 적정량, 가능한 한 물을 조금 써서 불을 끄고 싶다고 하는데 현직에 있는 소방서는 다 아십니다. 불을 났는데 물 끄는 거, 물의 양을 배급하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불을 끌 때까지 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급 방식입니다. 우리 정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담당자께서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주겠다. 예. 그게 이제 선별 지급의 명분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경제적으로 최하위 계층은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십니다. 이분들에게는 이번에 거의 아무것도 안 갔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한 것 빼고. 예, 예. 네. 과연 이번 4차가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두툼하게 간 것인가? 저는 이건 굉장히 큰 회의가 들고요. 대상 선별이 확실하게 과학적이지 못했다 그 얘기군요 지금. 예. 선별할 수 없는 일을 선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건가요?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차원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다시 재난지원금으로 바꿨는데 2022년부터 제안했던 거예요. 30만 원씩 당장 지원하자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떤 취지인가요? 저는 대부분 문제 제기할 때 네. 실현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는 언론에서 저희가 발의하겠다라는 것부터 뉴스를 쓰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려울 거다. 발의도 어려울 거다. 근데 제가 이제 본회의 인사이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예. 대정부 질문할 때 저 대정부 질문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복도 회의장에 나와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했거든요. 14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의원님 찬성하기 좀 어려운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결국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전환에 가장 중요한 밑받침이 될 거다.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성급한 느낌도 든다. 이런 논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건 의미가 있다. 저는 코로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그리고 1차 재난 기본소득, 저는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마음에 그리고 경험을 하신 겁니다. 좀 이거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첫 경험만큼 강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민이 자신의 비참함을 국가에 드러내지 않았는데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뭐 진영을 떠나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통계청, 한국은행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벽에 금간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기본소득 논의를 제낄 수 있을까? 저는 기본소득 논의를 통해서 복지가 과연 구제인가? 아니면 행복권을 누리기 위한 국민의 권리인가? 경제정책은 이제 계속 대기업을 키우는 공급정책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국민들의 내수를 키우는 수요 자극 정책으로 가야 되는가? 이제 굉장히 전환의 시점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하니까 조 의원 정당 시대 전환이 그렇습니다. 쉽게 떠오르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야 시대는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신 당 때문에 시대 전환이란 단어를 못 쓰잖아 뭐 이러십니다. 여기서 말씀 마음대로 쓰십시오.
4차 추경에 대한 생각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사상 처음으로 5차 추경 편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민생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관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소상공인들의 자살하시는 분들의 통계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상태이거든요. 또 엊그제도 명동에 가서 상점들의 상황을 봤습니다. 명동, 홍대, 가로수길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이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5차 추경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5차 추경쯤 되면 이제 10월, 11월 그렇죠.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새 예산 집행 시기가 돼버리니까. 그러죠. 이거 다시 그냥 돈 주자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럴 바에는 4차 추경을 좀 더 두텁고 넓게 해서 한 번에 끝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4차 추경 7조 하면서 5차 추경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재난 상황에 맞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2차 추경도 지금 상당수가 집행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 활용하자고 했던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 보면 구상들이 조금 현실성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예. 예산을 올려줬는데요. 부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말에 내년에 감사원 보고서에 보면 집행에 대한 부실이 저는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재난 경제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일반 경제 정책이 아니고요. 일반 경제 정책은 정책에 정교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재난 정책은 신속하고 과감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정교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이 났으면 불이 끈 거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추경이면 추경으로 다른 정책이면 정책으로 계속 신속하고 과감하게 더 이상 불이 안 났음을 모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해줘야지 아니면 남은 불씨가 집안을 다시 태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조 의원께서 시민정치학교, 그러니까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후만 재단하고 공동으로 이제 정당,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런 시민학교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제개발연대 활동되어 오시고 또 나머지 기관은 국내에서도 여시제 활동하시면서 상당히 자산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지금 운영 목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 개혁을 저는 정치인으로서 꿈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 이제 독일의 정치 모델인데요. 예. 이제 독일의 정치 모델의 핵심은 이제 정치 교육입니다. 정당 가입도 나이가 어리면서 매우 어린 시절부터 정치 교육을 잘 받은 시민들이 파시즘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이념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른쪽 왼쪽 진보의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보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민정치학교 다참여 정치학교는 프리드 나우만 재단, 독일의 정당에 소속돼 있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 독일식 정치 교육 모델을 한국에 한번 적용해 보자. 예. 그래서 이 취지에 동의해 주신 민주당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 예, 뭐 김웅 의원님도 네. 들어가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그리고 전직 전 의원 최이배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같은 주제를 놓고 다양한 관점의 얘기를 들어보고 참여자들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정치의 본질이죠. 예. 네, 그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다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예. 네. 이번에 의원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한 달 정도 대리운전을 직접 그러셨어요? 하시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충 체험에 나섰던 모습도 그리고 국회 입성 후에 첫 기자회견으로 보좌관 소개를 진행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21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감사 그리고 정기국회 임할 계획이신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보좌관들 제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란 건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기회가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살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정부 고위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왜 여기는 이렇게 불편합니까? 이걸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 몇 명 보좌관, 보좌진의 머리를 짜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모두 현장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 보좌진 전원은 지금 다 현장에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뭐 시장도 다니고요.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 에너지 현장도 다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봅시다. 우리는 질문을 하는 대리인이지 우리 머리에서 짜내서 이런 거 몰랐지 이런 일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정부 질문을 현장 중심의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질문, 사람을 불러다 놓고 부끄럽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이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는 대정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조 의원님 최근에 우리 공무원의 피해자 사건을 중심으로 한 현안들, 또 경제 상황과 국민의 어려운 이야기, 또 마지막에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 계획까지 너무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시대 전환 조정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